모임은 노상희 선생님을 이제 중심이 돼서 추천해준 정신분석가 노상희 선생님 추천으로 영화 메모리아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메모리아는 인간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리스 철학으로 들어가면 메모리라는 라틴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이 메모리아라는 단어를 수사학에서 기억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메모리, 기억이라는 것을 연설이나 웅변을 할 때 메모하지 않고 나의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해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쪽지나 이런 힌트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온몸으로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가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수사학을 메모리라고 하고 메모리아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모리아는 아라는 것이 소문자 A인데 어떤 증상, 포비아 그러면 혐오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아 그러면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메모리라는 어떤 증상, 기억에 대한 증상, 그 기억이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제가 해석을 한 메모리아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아는 태국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틸다 스윈튼이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름이 너무 어렵죠? 앞에 두 글자만 아피차풍 미라시라고. 미라세탄풍인데, 몽환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대표작으로는 엉클 북미 이런 대표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환영을 가지고 오는 그런 영화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고, 시카고 대학에서 아마 영화를 전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칸에서 많이 환대받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소리의 심리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 욕심은 일단 영화 얘기와 함께 영화 한 꼭지하고, 락강 얘기가 아까도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했지만 저희도 페미니즘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그 나오는 단어들이 막 좀 있어가지고 기초 수준으로 우리가 알면 좋을 개념 몇 개만 또 해주시면은 또 그것도 해놓고, 안 돼 바쁘면은 다음에 이게 지금 소리와 기억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대한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리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소리에 대한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고고학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이런 영화라고 봤을 때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그 정신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충동 개념, 충동을 통해서 인간이 욕망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충동 개념이 4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아 주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양육자죠. 양육자한테 가슴에 안겼을 때 그 양육자의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젖먹이가 젖을 먹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구강 충동, 그리고 배설을 하면서 느끼는 항문 충동, 그 쾌감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양육자에 의해서 양육되면서 바라보여지는 시선, 양육자의 시선. 그 시선은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시선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시관 충동. 그 다음에 지금 이 메모리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호원 충동이라고 해서 어떤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원
호원 충동이고요. 예. 그 네 가지 충동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라칸 정신분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호원 충동인데 이거는 특히나 우리 그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구별해서 볼 때 호원 충동은 신경증에서는 별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특이한 부분이에요.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 소리 체계에 의해서 그 소리 체계를 막기 위해서 시간 충동이 있는 것인데 그런 충동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우린 보통 그거를 신의 소리, 기독교 측면에서 보면 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주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이런 부류들을 그 정신증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 신경증 이쪽 사람들에게 호원 충동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어떤 일차적인 반응이 아니라 메모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호원 충동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라칸 정신분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영화는 시작할 때 여자 주인공 틸다 제시카, 네, 제시카. 영화 이름 제시카가 자다가 갑자기 뭔가 쿵 하는 큰 소리를 듣고 깨났는데 이제 그 이유 어디서 난 건지 몰라서 이제 질문을 품고 그걸 이제 음향하는 사람 만나서 그 소리를 이제 이런 소리다 조정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그걸 탐색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들었을 때 신경증이랑 정신증이라는 네. 게 락강에서 신경증 하면은 우울증, 뭐 가벼운 그런 우리가 보통 쓰는 거고 정신증은 신의 팔루스의 지배 안에 들어온 사람들 99% 우리 보통 사람들 팔루스의 체계, 문명의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 이걸 신경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일반 정신의학에서 보통 표현을 우리가 줄어드는 증상들을 묶으면 신경증으로 그렇죠. 들어가죠. 신경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우울과 불안, 공포, 이런 장애, 어떤 디스오더에 해당하는 장애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다 겪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가지 충동 중에 호원 충동은 유난히 신경증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잡아주는 축이 있거든요. 기준점. 하지 마라. 모세의 10계명을 따르듯이.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신의 어떤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신증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조현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보이거나 들리거나 약간 그런 게 그게 어떤 이 체계가 일반인과 다른 체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안 하면 안 돼. 넌 이걸 해야 돼라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라고 얘기하는 호원 충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조현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호원. 네. 한자로는 어떻게 돼요, 그게? 불로 그다음에 원할 이렇게 되겠죠. 네. 원하는 대로. 예,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증과 정신증이 이 신경증 안에 우울과 불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류의 정신 체계 자체를 신경증과 정신증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정신증으로 보는 거죠. 이 혼란한 상태, 카오스에서 어떤 세계의 질서를 따라가는 코스모스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문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문명의 체계 안에서 그 문명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게 교육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게 되는 그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가장 큰 충동이 호원 충동에 의해서
그런 다른 체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심리학하는 목사님 안 오셔가지고 그 약간 그쪽에서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그런 신경증적인 뭐 우울이든 뭐 불안 이런 건 사실은 이렇게 병원에서야 이걸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면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누구나 문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언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이렇게 꾸겨 넣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그런 세계관 네, 네, 이야기. 네. 근데 그 중에 소수는 그런 이제 언어라든지 막 이런 거에 움직이는 소위 우리가 일반 정신에 가서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걸로 발현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 정신의학 전문 정신의학 쪽에서도 조현병의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현이라는 것은 현을 조율한다 해서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게 노래도 있잖아요. 그 한영애 씨 노래도 있는데 요렇게 조율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조율하지 못하는 조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조현병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통칭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의 정신체계가 신경증 안에 있는지 정신증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영화의 소재가 소리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 제시카는 일반인이에요. 일반 그냥 신경증군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소리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어쩌다 들리는 소리. 예를 들면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대학교를 딱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랑 같이 등교를 같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 같은 방향이라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 귀에다 대고 나서지 마라. 네가 아니어도 세상은 바뀐다. 대학생이 된 딸에게 딸이 염려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세상이 어려워서인지 88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쩐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이 계속해서 저의 귀를 맴돌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호원 충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들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음성 그 말을 통해서 나서지 말라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럼 내가 나서지 않아서 세상은 바뀌었어. 근데 나는 안 바뀌었다. 나서지 못하는 나. 그 말에 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포획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느끼는 호원 충동의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 제시카가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아빠의 말을 듣고 비판적 사고로 넘어가지 않고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마음의 상태가 호원 충동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아니죠. 호원 충동으로 인해서 억압된 거죠, 무의식이. 아하, 호원 충동이 근원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네. 외부의 또 다른 자극이나 그렇죠. 이런 거에 의해서 차단이 의식 체계. 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얘기하는 게 명료하겠어요. 문명의 팔루스의 명령을 따라. 자, 음. 이것이 곧 법이야. 이것으로 따라가. 여기를 따라가야 돼. 저 모자를 따라가. 이렇게 하나의 아니면 10개의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막 향해서 인간은 따라가죠. 네. 따라가는데 그 중에 비가 탁 내려요. 비가 올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빗방울이 하나 내 이마를 탁 맞추는 순간 하고 번뜩이는 것. 내가 그동안 비어 있었던 내 저 뒤에 숨겨져 있었던 무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그런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호원 충동에서 아버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이 들렸어요. 들렸는데 이 들린 거에 의해서 무의식이 억압됐어요. 의식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군부 독재가 끝났지만 여전히 어둡고 암울한 80년대야. 그럼 너무 힘들어. 네가 나서면 넌 힘들어져.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힘들어져. 대학생이 된 너는 얌전히 학교만 다녀.
이렇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잘 듣는 팔루스에 따라가는 예, 그 길을 쭉 가다가 어느 날 그 말이 뭘까 과연 그 말이 뭘까 하고 나의 이 들어온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서 나의 무의식을 다시 깨워보는 거죠. 넌 그때 왜 억압당했니? 그럼 그 봉인을 한번 해제해볼까? 나가보자.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네가 나가고 싶었던 세상이 어디야? 그럼 이제 이게 충동이 되는 거죠. 네, 인간의 움직임이 그렇게 충동 드라이브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나아가는 방향성. 그게 드라이브입니다. 정신 분석이 가장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욕망의 욕망을 추구하라. 네. 욕망을 그냥 드라이브로 이해하면 되는 충동과 욕망. 충동, 예, 그런 측면에서 충동을 그 프로이트는 스트리프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영어권에서 들어오면 인스팅트라고 본능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본능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본능이 아니다. 이건 드라이브다. 인스팅트로 잘못 오염됐다. 잘못 해석 와전된 거다. 이 비슷한 사례가 뭉크의 절규입니다. 뭉크가 그림을 그렸고 저 절규하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한 인간의 모습을 저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 뒤로 들어가는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 수사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사제하고. 예 사제 같기도 하고 한 저 두 분이 등을 돌리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저 그림 속에서도 소리의 심리학이 보이지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한번 가지고 온 건데 저게 우리에게는 절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절규라고 우리 절규 그러면 뭉크의 절규를 아주 당연히 떠올리거든요. 근데 저거 절규 그 뭉크는 저 처음에 이름을 스크릭이라고 노르웨이 화가인데 스크릭 SCRIK 그래서 비명 아니면 그걸 스웨덴어로 스웨덴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스웨덴 말로 해석을 하면 외침, 고함, 함성 이런 것들이 영어로 스크림이라고 돌려지면서 절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정서에도 저걸 보고 고함, 비명, 외침, 함성 이런 거보다는 절규 그러면 무조건 저걸 떠올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네이밍의 한계인가, 명명 짓기의 한계인가. 네, 그런 외침이나 고함이나 절규 그 어떤 것도 난 안 느껴. 네, 그래서 네. 저 그림이 어떠신지 다르게 그 해석될 것 얘기도 같아요. 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길이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분명 우리가 걸어가거나 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 길을 가는데 사실 제 눈에 포착이 되는 건 이 길보다 저 다른 길이 더 보이는 건데 저 길에 가름막이 차단이 되면서 이 사람의 그런 중간에서 가도 오도 건너지도 못하는 그 안에서의 자기 혼란이나 자기 괴로움 이렇게 이제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왜 절규지 저게? 아 그래서 그냥 그런 절규를 느끼나? 그랬는데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훨씬 더 그게 저에게는 더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이. 그래서 근데 설명은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예,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귀를 막고 길을 막고 네, 뭔가 내지르는데 저거는 인간 본연의 저 밑에 무의식의 함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지. 네, 정신분석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저 돌아가는 몸을 돌리고 있는 저 두 명의 신사 저기는 문명의 잣대가 아닌가 팔루스로 일컬어지는 맞아요. 예, 돌아섰을 때 문명과 다 멀어졌을 때 주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그렇지만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막 난리를 쳐대지만
소리 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소리 과연 소리를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인간 주체인가? 저는 그런 해석을 좀 덧붙여봤습니다. 근데 절규가 아니고 뭐 외침, 함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림이 좀 더 주체적으로 보여요. 아 그렇죠. 절규하면 어쩔 수 없어서 내질러야만 하는 그리고 뭐 약간 포기도 있고 체념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외침, 함성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제분들이랑 대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리치고 싶은 그렇죠. 충동. 충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주체적으로 느껴지는. 아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뭉크의 그림에 이어서 문학으로 좀 소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문학적으로 가져와서 제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를 예로 가져왔습니다. 저거는 사막에 있는 맥베스의 가장 유명한 기절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원문이고요. 밑에는 해석된 것인데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저기에 인생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 실력 없는 연극배우,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고 종종거리며 돌아다녀도 얼마 안 가 잊히고만하니 이 부분이 맥베스가 에서 나오는 가장 명구절이고 명대사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를 주기보다는 이 맥베스라는 비극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이 극은 맥베스가 전쟁에서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이렇게 가다가 새 마녀를 만나요. 근데 이 새 마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여기 외국에선 마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신기가 있는 그 새 마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실제 행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중에는 레이디 맥베스와 함께 그 파티장을 다 난장판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맥베스가 나중에는 거의 뭐 정신증에 가까운 혼란 상태. 그 마녀를 다시 찾아가요. 당신들이 나에게 왕이 되라고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예언을 해다오. 나에게 소리를 들려줘. 너무 나는 배가 고파. 소리 들려줘. 너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에 나는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통한 어떤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저 소설을 저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한 차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이 맥베스의 이야기가 지금 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또 벌어지고 있는 일과도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약간 시사적인 느낌도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맥베스가 결국에는 잠을 못 잡니다. 슬립 노모라고 난 잠을 못 자요. 결국에는 편집증과 불면증, 수면장애 뭐 이런 쪽으로 이 정신이 그 왜곡된 상황을 막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저 맥베스를 근간으로 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가져왔는데 그 역시 이제 서울 충무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극이에요. 연극인데 이게 몰입 연극이라고 해서 관객이 직접 저기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그래서 제목도 역시 맥베스의 대사대로
슬립 노 모어입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저 영상은 이제 홍보물이에요. 유튜브에 있는 홍보물인데 한번 보시죠. 이거 연극 무대 지금 이걸 촬영한 거야? 아니면 영화가 아니고? 홍보 영상으로 아하. 만든 거죠. 참여형 연극이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 배를 딱 눌러서 호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객들이 이머시브 되기 위해서 배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배우와 함께 관객이 함께 뛰는 거죠. 그래서 거긴 운동화와 그 트레이닝 복이 필수라고. 따라가면서. 예, 따라가면서. 예, 근데 따라갔을 때 따라가면서 뭘 느끼느냐,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소리를 듣고 따라갔느냐, 예, 그런 모티브로 어쨌든 맥베스가 그래서 뭐 예, 백그라운드가 오. 들어가 있는 예, 슬립 노 모어라는 유명한 대사도 역시 그 퍼포먼스의 제목으로 사용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 뭉크의 이 그림과 그 다음에 맥베스 그리고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그것이 지금 2025년 현재 또 서울 충무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슬립 노 모어 또 옮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어떤 인간에게 어떤 충동을 가지고 오는지 동원 충동이 예, 그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메모리아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본 소감에도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피드백 한번 받고. 네. 누구부터 영화 어려워가지고 누구부터 시키기가 좀 애매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저는 그 소리에 관한 거라는 거를 제가 듣기는 했어요. 듣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가 그 한 줄 평에 소리를 찾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읽은지 하여간 소리를 써서 한 줄 평을 썼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보면서 소리뿐만 아니라 시각도 이 사람한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느낌은 이게 저는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약간 그 소리의 그런 정신분석학적 의미 플러스 그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유기체 철학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를 많이 저는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두 에르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에르난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게 그 또 다른 자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계속 받게 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중간에 이 사람들 누구지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적이 있어요. 뭐 버스에 그게 아니라 총 맞고 쓰러지고 그 총알에 버스 바퀴가 터지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 일은 더 이상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 총이 아니라 바퀴가 터진 바퀴가 바퀴가 터졌는데 사람이 왜 쓰러져?
그러니까 놀래서 놀래서 아니 그럼 그럼 저는 완전히 오독했네요. 저는 거기 한 사람이 막 뛰어갔잖아요. 그 총 쏘고 도망가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영화 촬영 중에 예. 의도하지 않은 해프닝이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장면. 저는 그래서 그 뛰어가는 사람이 총을 쏘고 근데 또 거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쓰러지는데 옆에 사람이 그래서 총 보면은 하는 저도 처음에 행동이잖아요. 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총으로 쏴서 파편이 바퀴까지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그 에피소드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 그리고 더 이상 뒤가 진행되지 않고 없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동생 가족이에요. 막 비 막 오는데 네. 그 가족이 나와서 네. 서로 이렇게 부부가 이별 그 키스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셋이 각자 우산 쓰고 가는 그 장면도 뜬금없이 딱 들어갔는데 그게 자기 동생 가족인가 싶기도 아니고 전혀 아닌 사람의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영화 감독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제 나름대로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꽝 하는 소리도 저는 빅뱅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결말에는 거의 빅뱅으로 그렇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이상한 그 이상한 뭐 UFO 같은 게 하나 이상한 날아가잖아요. 어떤 물체. 아니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에르난이 당신의 기억이냐고 물어봤을 적에 시간 이전의 기억이라고 그래서 그럼 빅뱅이야 이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빗소리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빅뱅은 생명의 소리이자 죽음의 소리 동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빗줄기는 생명의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껴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연결하려고 애를 썼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여간 뭐 또 얘기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는 보면서 그녀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을 파헤치는 것 같은 제 머릿속에 잡다하게 여기저기 숨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쏙쏙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참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진짜 이게 끝이야 했어요 저. 이게 끝이라고 그래 했어요. 네, 어쨌든 영화는 좋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영화 문법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네, 새로운 영화였어요. 좋았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젊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꼭 안 그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늦게 이걸 시청을 하게 돼서 밤늦게 시청을 시작했는데 저도. 졸면서 저도 밤에 졸면서 봤어요. 네. 이거 졸기 딱 좋긴 해요. 되게 처음에는 보면서 엄청 몰입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헬레나 스튜디오에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저도 이렇게 자다가 다시 틀고 자다가 소리만 들으면서 저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다시 틀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몸에 있는 이 구멍 중에 내가 유일하게 스스로 닫을 수 없는 곳인 이 콧구멍이랑 귓구멍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나도 모르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이 쾅쾅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걸 생각을 이제 그 순간순간에 제가 그 영상에서 밤늦게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제 동생이 예전에 돌발성 난청이 있었을 때가 그냥 자꾸 오버랩이 들더라고요. 자꾸 본인이 막 소리가 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아예 안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증상을 번갈아 가면서 겪으면서 가만히 있다가도 깜짝깜짝 놀린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가 나면 막 이렇게 어딘 걸 본다거나 하는 그런 걸 했을 때 저런 거였을까라는 그냥 전 되게 겉부분만 보고 제 일상을 연결하는 1차적인 작업만 하고 졸다가 영화가 끝났는데 제가 실제로 여기를 와서 선생님들 이렇게 의논하시고 막 영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였구나 라는 것들을 네,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그 상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호원 충동으로 영화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해설을 듣기 전에 영화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고요. 영화 평론가들의 얘기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호원 충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영화 평론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환청과 침묵이 억압을 깨우는 주술처럼 진동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충돌처럼 부딪혀오는 기억의 지층들, 서서히 번지는 세계의 파동, 명상과 체면에서 유체 이탈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론을 하고 있는데 호원 충동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볼 때는 좀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 영화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라는 저는 도저히 캐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마치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그 판타지 장면과 같은 우주선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에서도 유추해 볼 때 아주 시원의 소리로 찾아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욕구는 뭐지? 그거를 왜 이 제시카는 계속 찾아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에르나는 판타지 같은 인물로 2번에 걸쳐 등장하면서 왜 이 사람한테 그 기억이 너의 기억이 아니라고 너 현재의 기억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감독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헤아리기 너무 힘들다.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은 건가?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을 때 그런 포인트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전 이해 없이 읽으면 영화를 보면 평론가 수준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평론가들의 말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제가 좀 숟가락을 하나 얹자면 감독이 뭘 하려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하다. 제가 뭘 하려고 하지만 난 별로 상관없어. 알고 싶지 않고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니야. 근데 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이거마저도 타인의 욕망,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죠.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항상 감독이 무엇을 의미해서 이 영화를 찍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독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은 관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잘된 영화고 굉장히 훌륭한 관객이다. 너무 잘 봤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네. 하나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영이든 어떤 것들을 위해서 보는 영화라고 할 때는 너무 어렵다. 이 영화를 정신분석학적 입장으로 관람하고자 할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영화를 보려고 찾아갔을 때는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소비하러 갈 때는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이제 찾아가면서 보는 것도 재미인데 그것들은 사실은 사라져버린 그러나 공부를 위해서는 매우 유익한 학습 교재인 영화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근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로서 저는 일부러 영화 보기 전에는 어떤 평론도 읽지 않고 심지어는 저는 광고도 안 봐요. 그냥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감독을 보고 그냥 가는데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의도에 한 번도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도 내 맘대로 해석할 수 있듯이 특히 영화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을 즐기고 그 킬링 타임을 위해서 보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더 많이 보죠 물론. 그런데 반면 생각하고 싶어서 영화를 찾아보는 경우도 저는 한 5분의 3 정도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책보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책 읽는 시간보다 짧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굉장히 많이 주니까 되게 경제적인 그 텍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화는 좀 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처럼 네. 그 제시카가 들은 소리는 뭡니까? 저는 무슨 소리인 거죠? 저는 그 빵 마음에 하는 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음. 그녀에게 제시카 그녀에게 나타난 증상, 음. 이 소리로 인해서 자기가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에르난과 실제 음향 작업을 하고 음향 전문가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를 다 기억하는 에르난, 두 번째 에르난을 만난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이 소리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사실은 저 맨 마지막 춤에 나오는 그 판타지 같은 우주선 장면 이런 장면이 그게 뻥 터지면서 가거든요. 뒤에 맞아요. 음향 원을 만들어 놓고 떠나잖아요. 그 소리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그 소리, 제시카가 그 들은 진동이 음. 어떤 근원이나 원인이 있거나 호원 충동이 딱 그런 거죠. 그 호원 충동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는 말로 된 소리일 수도, 제가 아까 예로 들었듯이 저의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말로 된 소리일 수도 있지만 말로 되지 않은 펑 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소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증상을 없애려고 하면 이 영화는 이 증상은 무엇입니다. 당신은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드십시오. 그 영화 안에서도 실제로 약 처방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 장면 안에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거를 해줄 수는 없는데 굉장히 꺼려해요. 그건 네가 해결할 일이라는 거죠. 그 소리의 근원, 기본 근원 원죄. 그거는 너의 몫이지 약의 몫이 아니야. 이런 의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해답이나 뭐 결론 이런 거를 드릴 수 있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 소리가 펑 하고 들렸는데 그 펑 터지는 그 소리가 연결돼서 자기의 환상 속에 계속 그 나에게 몸에 새겨진 이 소리라는 거를 찾아 나서고 알아내는 그 과정 자체, 그것이 소리의 소리다. 팡이라는 소리.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소리 마지막 장면에 있었던 그 진동을 느끼면서 그 소리의 진동이 점점 작아졌을 때 제시카 본인, 그리고 소리가 엄청 커서 잠을 못 자는 제시카, 그 제시카, 증상이 너무 세져서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이 소리, 이것을 조절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삶을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내 곁에 있는 것이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니고, 괴롭더라도 아니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내가 안고 같이 가야 할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버리거나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고 가자. 저는 이제 뭐 영화를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영화를 다 마치고 나서야 이제 그 영화가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는데 맨 첫 장면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의 그 병실에서 그 여동생이 개에 대한 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뭐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잠이 들고, 근데 이 잠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였었는데, 이 마지막 에르난이 눈을 뜬 채로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걸 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서 모든 것을 진동하는, 그러니까 마치 악기가 모든 나무, 콘크리트 뭐 이렇게 설명된 것들이 흡습력이라고 그랬나 흡착력이라고 그랬나 그런 걸 갖듯이 이 에르난도 그런 것을 기억하고 진동이고 뭐 과거의 어떤 움직임이건 모든 것들을 흡습한 존재로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애초에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여동생, 우리는 모두 잠을 자는데 이 잠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인류의 어떤 원형을 기억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잊어버리잖아. 그분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거 나 몰라. 실제로 자기 언니 제시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조차 기억을 못하고 이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수많은 인류 대대로부터 정말 근원적으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소리와 메시지들과 무의식의 메시지들을 그냥 흡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감각이 이제 열려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의 메시지와 소음보다는 내면의 근원의 소리에 더 열려있는 사람들, 그 차원도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소리들을 발견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에르난이 없어진 거, 그런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장면에서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설치를 해 나가잖아요. 그 소리의 근원이 있고 그 에르난의 첫 번째 에르난의 메시지를 그 과정의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그냥 그 영화가 끝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 아까 뭐 팔루스라고 그랬나요? 네, 팔루스. 거기에 포획되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드는데 결국 그걸 공감하는 존재,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를 만나면서 해방을 느끼고 자기의 근원의 소리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르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뭐 존재, 신적 존재가 부르는 우리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목사로 소명받았다, 의사로 소명받았다. 그런 것을 따라간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 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딜루전, 망상이 아니고 나는 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내 심연이고 망상의 심연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는 그 부분으로 그냥 나는 되게 만족적이어서 저를 해석하는데 너무나 편해지고 제가 프리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나에게만 더 부각이 되고 내가 나에게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감각하고 나에게 들렸던 어떤 내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서 온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런 안심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느낌? 참 안심이 됐다. 영화를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게 현실인지 망상인지 이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아닌지 그 경계는 매우 얇고 그 경계 속에서 내가 자유하는 대로 판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나는 그 진동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만나서 계속 연대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다양한 초록이 보여서 그것도 좋았고 저는 이제 제 깊은 심연에는 고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날아가는 게 나는 고래로 보였고 그래서 그 구멍 그 해골에 악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과 그 물체에서 보이는 그 구멍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는 더 내 내면의 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것을 소통하고 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소통의 연결고리는 과연 나 안에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되게 좋았어요. 엄청 즐거웠고 그래서 헛소리가 들리더라도 내가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존재의 근원에서 울리는 공명하는 진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 느낌 되게 좋았어요. 자유롭고. 근데 저는 상희 선생님이 아까 팔루스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연결돼서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이 여자가 이 꽝 소리가 들린 게 자기 남편의 죽음 후에 그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여자한테 팔루스였나?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이제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진을 보는 것도 여러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그 자기 동생 병실에서 그때는 일상의 사진, 이전에 자기 신들이 찍었던 일상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박테리아, 균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갤러리에서 예술 작품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진이랑 소리랑 여기서 다른 거는 뭐냐면, 사진은 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실체가 있는데 재현이 돼서 나타난 것들을 바라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그 소리를 재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은 사실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은 재현할 수가 있고 실체가 있고 찍을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뭐 현미경을 사용했건 아니면 작가적인 관심으로 조금 변형돼서 사진 찍혔건, 근데 그 소리를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데스잇 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에르난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충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현해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게 대비적으로 생각이 됐어요. 사진이랑 소리랑 대비적으로 생각이 됐고, 그리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거가, 그 에르난이 이 여자한테 이름을 데시카라고 처음에 들었었는데 제시카 이름을 까먹고 작업하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제시카가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2번 정도 물어서 이름 뭐냐고 다시 물으니까 그때 제시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처음에는 아니 물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가면서 제시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가. 문을 들어가면서 그 교수님한테 소개해서 제시카라고 얘기를 해서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얘가 에르난이 까먹고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때 얘가 조금 뜸들이고서는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어서 대답을 뜸들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다 소설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제시카라고 이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재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제시카라는 이름은 그냥 다시 말하면 쓰면 돼.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그 이름이라는 거는 남들이 불러주는 거잖아요. 남들이 불러주는 나의 이름은 그냥 너무 딱 정해진 거가 있어서 쉽게 재현이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뭔지 모르는 이 소리, 나의 충동, 이거는 정말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랑 뭐랑 연결이 됐냐면,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걸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지금 받아 적지 못한, 이 여자가 시를 하나 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시가 뭐 대충 내용이 뭐 그러니까 4줄밖에 안 돼. 근데 첫 줄이 꽃잎 저 너머인가? 그러니까 꽃잎 저 너머. 꽃잎 저 너머, 그 다음에 맹렬히 뭐 움직이는 날개인가? 하여간 열렬한 날개인가? 하여간 그게 둘째 줄이고, 세 번째들이 공기가 숨을 못 쉬어서 공기조차 뭐 하여간 숨을 못 쉰다. 그런데 그 밑에 넷째 줄은 흐려지는 자기 그림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그게 이 영화 딱 요약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잎 저 너머는, 꽃잎은 약간 어떤 희망적이고 좀 생기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꽃잎 저 너머,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그 삶의 저 너머에서 맹렬히 날개를 갖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불안감에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흐려지는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정체성, 그런 것들이 흐려지고 불안에, 공포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가 사실은 이 영화 요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볼 때 음. 계속 이렇게 와이드하게 앵글을 펼쳐놓고 천천히 지나가는 장면, 누군가 지나가거나 어떤 맞아요, 오브제가 맞아요, 지나가거나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한데 계속 보고 있게 만드는 기법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개가 쫓아오잖아요. 중간에. 맞아요. 갤러리에서 보고 난 다음에 개가 쫓아오거든요. 그 개는 뭐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좀 되어 있거나 오늘 제가 딱 힌트, 아주 좋은 힌트라고 계속
말한 그 호원 충동 자체로 이해할 때 이 영화는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이 도대체 이 걔는 어떤 의미지? 왜 이 여자를 쫓아오지? 여동생이 말한 게 여동생이 걔 여동생의 꿈의 얘기예요. 꿈에 그 개를 봤는데 그 개가 없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그 개를 돌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 돌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가 보다라는 어떤 죄책감. 그러면 그 걔가 지금 그 주인공한테는 어떤 의미로 쫓아오는 겁니까? 왜 날 안 돌봐줬느냐 뭐 이런. 아니 왜? 그런 건 그건 아니고 네. 동생의 그런 시면을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아는 거죠. 전이 된 거죠. 흡습한 거지. 전이. 그런 의미로. 네. 마지막에 에르난이랑 그 이렇게 손 잡고 모든 기억들이 막 떠오를 때 왜 그래서 제가 그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왜 누구한테 습격받아서 그 도시락까지 뺏기는 그게 누구 기억이에요? 에르난이 첫 봤던 번째 장면에 아니 첫 두 번째 번째 에르난, 두 번째 두 아니 번째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음. 그 첫 장면 중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제시카한테 했거든요. 그게 강가에서 시냇가에서 에르난이 그 얘기를 아 했었죠. 예, 강가에서 그럼 먼저 에르난이 한 얘기예요?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에르난이 돌을 얘기하면서 이 돌도 다 기억한다. 음. 그 사람이 앉았던 바위가 된 돌덩인데 아그 그 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하면서, 나왔던 예, 이야기군요. 예. 아. 근데 이제 둘이 기억이 팔을로 피지컬리 연결되면서 창밖에 그 현장이 마치 있는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그게 재현이 되죠. 사실 그 두 사람의 교류 속에서 과거의 사건이 그대로 저는 호원 충동이라는 관점을 갖고 이 영화 볼 때는 호원 충동을 이 과정이라는 걸 소개하는 데는 메모리아 이 영화가 되게 충실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자기가 창가에 귀를 대고 듣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콩소리가. 근데 그때 이제 장면이 이제 그 우주선 같은 장면이 나오면서 약간 모르겠습니다. 흐릿한 미소였을까요? 뭐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한테 계속 들려오던 이 소리는 이 세계가 시작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시작될 때 여러 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냥 그 숲속에서 날아가는 우주선 판타지 같이 딱 한 장면으로 그렸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그냥 이미지화해서 딱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계의 시작을 깨달은 것처럼 그 소리를 이제 그 소리의 의미를 찾아낸 것처럼 느낀 것 아닐까?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저는 또 박상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좋은 힌트가 되는데 그 시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자기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막 번아웃 됐거나 그런 상황인데 자기 내면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뭐 위로 이 세계의 시작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뭐 이런 걸 주면서 위로를 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호원 충동을 소개할 때는 저는 이게 되지만 이 영화에서 이 여인은 도대체 뭘 깨달은 거지? 마치 그리고 끝나잖아요. 영화 장면이 그리고 중간중간 등장했던 사람들의 역할 분명히 이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영화 같은데 등장인물 하나 허투루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유골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 유골을 발굴하는 장면이 마치 이 주인공이 점점 더 자기 소리의 근원을 그대로 찾아가서 네, 결국에는 이 세계의 시작으로 네. 찾아가는 듯한 느낌, 흐름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에도 라디오 소리가 나오면서 이런 정보를 주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맞아. 근데 또 그때 신기한 게 그 일이 그 우주선 같은 게 딱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발굴 현장에서 그 돌들이 무너져서 그쵸. 물이 오염될 그 위험이 있다 이런 그 라디오 그 네, 맞아요. 뉴스가 막 계속 잠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과정 신학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으로 이 사람이 그 UFO가 그 자신의 그 충동의 소리가 날아가 버렸는데 그 진동이 나와 있으면서 그게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뭔가 내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나만의 일이 아니고 왜냐면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내가 공유하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도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날아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에는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거의 의미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뭐야 하늘 보여주고 땅 보여주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감독보다 더 많은 디테일을 해석해 내시는데 만든다고 생각이 예. 들고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오랜만에 참 이야기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그럼,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죠.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오랜만에 참 좋은 영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 그게 뭐였냐면 소리에 관한 영화인 건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소리가 잘 들리셨어요? 처음에 아니 그 소리 말고 어떤 다른 소리들? 영화를 보는 내내 소리가 없지 않았어요. 네. 아, 그렇죠. 거의 조용. 그래서 저는- 배경음악 같은 예.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네, 예,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네. 제가 볼륨을 낮췄나 저도. 그래갖고 계속 볼륨을 켜보고 아. TV가 망가졌나.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그 사운드 비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몰입을 하니까 난 그거 저는- 아무 봐도 안 돼서 아무 소리가 방해도 안 되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시냇물 소리조차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기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릴 때 들리지? 있어요. 언제 들리냐면 에르난 두 번째 에르난이 잘때 선택적인 죽음에 빠져 있을 아, 때 네. 그때 시냇물 시냇물 소리, 아, 소리. 그런 맞아, 게 그때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맞아, 네, 맞아요. 그때 들려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영화의 이상한 점이 바로 그거 하나였어요. 왜 소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만들었을까? 다른 소리를 다 죽여버리고 그 소리만 그 소리만 기억하게 아, 한 건 아닐까요? 그게 지금 목사님 궁금해하시는 작가의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적인 기법으로 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걸 필름 안에 담을 때 소리든 영상이든 배치든 스토리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는 배제시키고 그 쿵소리만 기억나게 하는 기법일 수도 있겠다는 영화죠. 근데 영화가 얘기 흘러서 그런데 나는 거기서 완전히 몰입이 깨진 장면이 물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튀어 반복을 계속해. 물이 어떤 거? 그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롱테이크를 계속 찍은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구간을 찍어서 그거를 모르게 시청자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틀어. 왜냐면 그거는 조금 나는 제작비가 좀 적었다 이런 생각까지 해서 현타가 딱 왔었는데 그냥 왜냐면 에르난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숨도 안 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 사람이 참고 그럴 수 있고 미세하게 어떤 움직임이 풀 하나가 움직이고 주변의 맞아요. 것들이 허리가 조용한데 풀 하나가 움직이고 뭐 그런 걸 장치해서 여전히 사물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정지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잡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모르지만 물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을 감지하도록 하는데 내 안에는 이 물이 흐르다가 튀어서 원래 또 모양으로 또 흐르고 작은 파동 같은 것들 끝까지 그것도 왜 저랬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적이지만 제작비 부족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근데 깨졌는데 이 영화가 콜롬비아잖아요, 배경이. 그치 네. 보고타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맞아. 네, 콜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는 메데인이라고 그랬고 네. 뭐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동생을 만나러 가고 뭐 어떤 이런 얘기인데 왜 콜롬비아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세상. 그렇죠. 그거를 본인에게? 표현하려고 노린 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영어랑 뭐 음. 그 에르난 1호 에르난을 만났을 때 음. 음향을 내가 들은 소리가 이게 뭐냐라고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잖아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거기가 전쟁 중인 도시 아닌가요? 그 콜롬비아 내전 네, 뭐 이런 네, 상황들. 네. 그런 상황 그 영화가 속에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화? 2021년, 22년. 얼마 안 됐네요. 콜롬비아 그 내부적인
전란 상태, 내전 상태 뭐 이런 것도 함께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배경을 평론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 태국 사람인데 지금 태국 맞아요. 엄청 정치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혼란 상황을 음. 자기 이제 근원이 이제 태국이니까 그 상황을 보고타 콜롬비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어, 아닌 것 그건가? 같아. 네, 그건 좀- 좀 아닌 것 같아. 그 얘기 좀 들으신 두 분도 좀 우리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비슷한 게 저도 어제 좀 일이 늦게 끝나고 밤 한 12시에 왔어요. 되게 졸면서 봤고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 좋아하는데 영상 보면서 고민하는 시를 잘 않기 때문에 일단 솔직히 좀 지루하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분석학 선생님 오시니까 그 영화 검색하니까 백산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짜리 이거 영화 설명이 나와서 백산 선생님. 네 백상형 락항 정신분석학 아, 선생님인데 저는 몰라요. 그분 설명을 들으니까 다시 스토리가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런 느낌을 그런 거였어라고 나중에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해서 네. 좋았던 게 조금 저도 그분도 그 얘기해요. 이게 영상들 줄거리가 의미가 연결이 안 되면 어차피 좋을 거다. 현대 예술은 어차피 그런 설명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보고 못 느끼는 것처럼 어떤 그런 건데 본인이 볼 때는 되게 정신분석하고 설명을 잘한 영화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얘기인데 작가 소개나 이런 것도 좀 하는데 작가도 실제 불면증 그래서 꽝 소리 나서 잠을 못한 수면 장애 문제가 있고 작가가 이제 그 콜롬비아 거기 갔을 때 오는 경험과 이런 걸 아마 영화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 입장에서 제가 그 선생님 백 선생님 말 듣고 영화를 다시 얘기해 볼 때 뭐냐면 제가 그 감독도 만약에 수면 장애 문제를 저는 상상할 때 만약에 자다가 저렇게 꽝 하는 걸로 깨면 정말 엄청 괴로울 것 같거든요.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불이 안 났는데 사실 오작동으로 그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려서 그 아파트 사람들 다 같이 나갔다가 들어왔던 경험인데 고1 이후에 사실 우리가 길가에서 가고 큰 소리가 나요. 꽝 하면 깨날 때 그게 되게 연상돼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이게 자기의 삶의 일부라면 진짜 이 짜증이 진짜 죽음을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일까를 생각하는 거든요. 그럼 이거가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은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든지 막 이런 걸 하기보다는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작가고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 그거를 이제 정신분석에서 증상 같은 걸 보잖아요. 우리가 저는 아까 몽쿠의 이제 외침, 절규 그걸 보면 떠오르는 건 딱 일어난다 늦잠인가?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일단 그만큼 되게 이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왔던 우울이나 어떤 독특한 증상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어떻게든 경쟁해서 쟁취해서 누군가를 꺾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만약에 어느 날 내가 그런 폭풍, 그 대포 소리 같은 걸로 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증상들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 세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정신분석학에서는 증상이 그런 걸로 넘쳐나는 어떤 문제들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UFO처럼 그걸로 묘사를 하는 그게 그냥 어쨌든 아무리 죽을 듯이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과잉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그냥 저렇게 판타지스럽게 묘사를 하고 끝내는 건가?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무슨 말씀으로 소리가 있어. 이 소리는 뭐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신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뇌과학적으로 이걸 해소를 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현조처에 뭐 어쩌고 이렇게. 근데 그게 없이 미스테리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증상의 원인과 과정과 이걸 제가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감각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 거고 영화도 그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건가? 약간 근데 영화 볼 때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정신분석 선생님 설명 듣고 그냥 고민하면서 그랬습니다. 고통이잖아요. 서퍼링. 잠을 못 자고 원치 않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제시카가 자기 고통에 직면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그 소리에 가장 굉음을 크게 남기고 그 물체는 떠나가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제시카에게는 그런 또 하나의 과정이어서 이제는 그 소리가 들려도 들리지 않아도 그걸 수용하면서 좀 더 자유로워졌겠다. 그리고 또 다른 더 예민하게 더 다른 소리를 들어도 그런 과정을 또 겪을 수 있는 어떤 면역성? 뭐 그래서 자기 고통을 치유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선생님 말처럼 자기의 외부의 메시지에 강고하게 갇혀 있으면서 발생했던 소리라면 그 소리의 근원을 알아가는 그 영화가 담아내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그런 억압은 있을 거니까 그 억압을 해결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같이 연대하고 풀어내고 혼자서도 포기하지 말고 탐구에 가라는 어떤 뭐 초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제시카는 자기의 해방 과정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갔고 나는 거기에 이제 콜롬비아의 정신과 의사로 보이는 그분의 어떤 태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자나스 중독 너무 심해 그거 먹지 말고 근데 그분이 뭐 주님께서 예수님께 다녔다 뭐 이런 식의 걸 내놓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는 아니지만 결국 그게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어 뭐 이런 아니 느낌이니까. 그거는 리터럴리 그건 어떤 비난일 수도 있고 꼰걸 수도 있지만 조롱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게 이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만나라 그래서 더 깊이 가봐라 이런 어떤 소리로도 나는 들을 수 있다고 봐. 여기 그런 사람 많아. 그러잖아요. 너만의 것이 아니야. 너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에 의존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우리 근원의 어떤 소리 그런 것들. 그 에르난 첫 번째 에르난이 그 밴드 한다고 했는데 그 밴드 이름이 The Depths of Delusion Soun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그 에르나는 자기가 무슨 사이버 펑크 작곡이라 그랬나? 뭐 그런 쪽에 그걸 EDM 거기다 같은 넣었어. 아니 음악이라 그랬는데 예. 실제 그 제시카가 매료된 음악은 재즈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르나를 찾아서 갔는데 에르나는 없고 재즈 음악이 있는 거. 근데 에르나는 자기는 뭐 EDM 음악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음악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거 데는 완전 없다. 비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장치들도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할 게 많지. 왜 작가를 데려다가 이러지? 다 묻고 싶지. 근데 작가도 모를 거야. 근데 감독도 작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모르게 막 이렇게 저런 얘기 하는 거에 아마 흡족해할 것 그쵸. 같아요. 그게 그치. 매력이야 영화의 매력. 내가 그래서 평론을 안 봐. 옛날에 곡성 그 감독이 그분 굉장히 착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그분이 얘기할 때 누가 악마냐 그 하얀 여자냐 아니면 그 일본 중이냐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는 어느 존재를 악으로 생각해도 스토리가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 생각했대요. 양쪽을 다 생각해도 그 답은 없다고. 감독이 이 감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자기도 답 모를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냥 너네 생각해봐. 이제 근데 답은 없는 질문이야 이러고 그냥 던져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참 좀 유익이 되죠. 또 이제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파멸로 이끌잖아요. 그 소리를 한번 더 들려줘. 너의 소리를 내가 따라가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타자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그게 구원이냐, 마치 구원이냐. 타자에게서 구원의 그 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맥베스를 파멸로 이끄는, 똑같이 잠을 못 자고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이런 파멸로 이끄는 반면에 여기 제시카를 찾아온 이 증상의 소리는 이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는데 구원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보는 소리의 이야기와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는 소리의 이야기가 갈라지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픽션. 그냥 첫 장면부터 그냥 픽션이 생각나더라. 픽션이 신났을 영화다. 아니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영화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거르는 영화가 더 많죠. 음. 예를 들면 지금 난리치기 시작한 어쩔 수가 없다라던가 그게 떠올라. 어쩔 수가 없다. 저는 못 봤어요. 영화가. 그거라던가 아니면 뭐 기생충이라던가 이렇게 미장센이 화려하고 자본의 냄새를 흠뻑 묻히고 있는 혹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거르게 되는 부류이고요. 예, 이런 거 말고 유명인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워홀랜드 마음이 드라이브. 가는. 그렇죠. 그건 정말 명작입니다. 무슨 영화? 워홀랜드 드라이브라고 예. 그것도 보고 나면 한 목사님은 예. 도대체 도대체 이걸 왜 보라는 거야? 그래,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어쨌다는 거야. 드라이브 하려는 오늘 거야 같은 말하는 것 거야. 같은데 뭐지? 제목 한 번만 월홀랜드 네. 드라이브 네, 그런 이 영화들. 영화도 보면 이거랑 네, 그거-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또 쉬워요, 감독을 내가 좀 보죠. 감독. 네. 제가 선호하는 감독들. 그렇게 봅니다. 네. 땡큐 진짜. 제시카가 뭐 기생충에서도 나왔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어도 봉준호 감독이 그 나왔었죠. 약을 자기가 안 먹고 주잖아요. 처방받은 약을 결국 또 맞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방 나한테 필요 없어. 뭐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네. 주체적인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주인공이 현실 안에서 수많은 팔루스를 거쳐서 자기 근원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과정이 네. 나는 어쨌든 이 가부장 사회 안에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되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억눌려 왔던 그런 이미지하고도 좀 겹쳤고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해석들과 질문들 그런 게 저한테도 떠올랐어요. 보는데 영화가 너무 내 취향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몰입을 하고 저건 무슨 의미일까 막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네, 참 근데 좋았어요. 저는 질문 그 동생이 태어난 날 밥 네. 먹잖아요, 네, 같이. 근데 거기 아이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는? 저는 처음에는 애기 앉아 있는지도 몰랐어. 그림 그리고 있는. 부부끼리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가 있구나 그 깨달을 정도였거든요. 난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동생의 살게 가족이라고 가족이니까 그냥 누군가의 아이의 존재는 또 아이겠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모든 인물을 왜 관계 거기다가 너무 그러니까 열심히 일반적인 관계를 볼 수 없는 거야. 얘네들이 진짜 가족일까? 뭐 근데 서로 맞아. 부르는 호칭이나 뭐 네. 이런 걸로 대충 짐작을 하는 건데. 전 재밌었던 장면은 응. 그게 무슨 맛이에요? 먹여 한 입 주잖아요. 그것도 난 뭔가 느꼈어. 저럴 수 외국 사람도 저러네. 자기 포크로 먹다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남미 사람이잖아. 아 그래서 예, 라틴이잖아요.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화는 할 수 없고. 호원 충동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종교인들이 좀 있잖아요. 기독교 종교 특히 신학교로까지 가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보면 있죠. 비종교인들이 볼 때는 망상으로 보이는 신의 부름 그런 거에 드라이브가 돼서 신학교를 가는 게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럼요. 전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네. 베테랑 목사님들이시라 그 얘기가 안 나오는군요. 그렇게 갔다가 이제는 흐지부지 돼가지고 약간 지금은 저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인생에 많은 걸 포기하는 그것도 또 큰 욕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종교적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불렀다라는 도취감이 사실 이게 있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인가? 그런 고향감 때문에 지금 종교 그룹에게 수정이 안 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뭔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들었다기보다는 들었다는 사람의 이렇게 푸시로 그런가 보다 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다이내믹한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지난 인생을 보니 약간 망했구나. 약간 이렇게 돼서 아 그런 거 없구나. 그런 건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비단 뭐 종교 관련한 일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상담에 처음 접하면서 그런 환상을 뭔가 꿈과 희망을 안고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이렇게 소명 네. 같은 그런 걸로 아, 와닿는 네, 그런 건가요? 네. 밴드 저 이름과 같은 거죠. 응? 밴드 이름과 같은 거잖아. 딜루전. 어느 정도의 딜루전은 다 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딜루전.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인생에서 좀 건강하게 작동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 시대의 끝자락인지 뭐 어쨌든 살고 있는 우리가 물질과 멀어진 삶을 선택한다는 거는 종교인이나 뭐 저 상담을 선택한 저나 뭐 거의 흡사한 부르심은 아닐까.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게 그 지점이었어요. 내가 성직자인가? 아닌데. 난 아닌데. 나는 그건 아닌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성직자는 아닌데. 그럼 왜 성직자의 삶과 비유사한 이 상담에 매료되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퀘스천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걸 많이 희석시키려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마치 무병을 앓듯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저도 예전에 처음 신학하려고 그랬을 때 그 저한테 주셨던 마음을 진짜 몇십 년 만에 다시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때 진로를 놓고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안에 너 잘하는 걸 해라 이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사실은 그때는 신학이 아니고 공부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신학 공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연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들은 말은, 그러니까 들었다기보다 내 마음속에 딱 들었던 거, 너 잘하는 걸 해라 이거였었어. 그리고 저는 큰 소망이나 뭐 소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작은 부름이던 큰 부름이던 제시카가 들었던 그 큰 소리이건 어쨌든 우리는 잠에서 잠깐 깨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선택적인 죽음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실제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건 되게 부럽더라고. 꿈 없이 그냥 무 상태로 빠져갖고 그냥 그렇게 즉시로 누워서 바로 그냥 죽음의 상태로 그쵸. 가고 가지고 그리고 명확하게 그 사람이 죽음이라고 말도 해주잖아요. 그 상태가 죽음이라고. 그쵸? 저는 그건 되게 부럽더라고요.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 선택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건 부럽더라고요. 모든 걸 이렇게 좀 내려놓고 무의 상태로 빠졌다가 이거 우리 잘 안 되잖아. 그건 부럽더라고요. 부럽진 않은데 근데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는 네. 그 너무 심각한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에서의 망상 드라이브나 뭐든 그런 거에 휩쓸려 가는 거면 괜찮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럼 뭐 누가 종교에 헌신하든 그쵸. 뭐 여러 직업에 할 때 그걸로 사는 거죠 사실. 그런 팔루스는 명령하고 억압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근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팔루스는 쾌락을 주기도 하거든요. 보상을 주잖아요. 뭔가를 이뤄냈을 때 나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고 또 이 팔루스가 가진 가장 큰 맹점은 이거 자체도 온전하지 않다. 인간이 그걸 알아버린 거죠. 팔루스에 허점이 있다. 팔루스마저도 인간처럼 결여된 존재다. 우리가 빈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소리의 충동에 이끌리고 어떤 부르심에 이끌리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학문 충동 그러면 자본주의가 쏟아내는 이 돈의 힘
권력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학문 충동의 잔여물이라고 봤을 때 그걸 따라가다가 우리는 또 어느 순간 나락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다가 그 충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증상처럼 자제력과 절제력 그게 내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팔루스는 우리가 분명히 인류 문명의 지속성, 영속성을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잣대는 맞는데 시대에 따라 팔루스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고 변화할 수 있는 힘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한예현입니다. 네. 아유, 그러네. 제 결론은 김 목사님 크게 박수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나는 이 전복이 가능하다. 그거 열어놔야 된다고 봐. 팔루스도 딜루전이 될 수 있고 딜루전이 팔루스가 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좀 허용해 놓는다면 우리가 다문화 공부하시지만 서로의 다름을 판단 없이 일단 수용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화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야. 너무 어려워.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테고 절대. 절대. 그래서 균열을 어떻게 내는 그 선택적 거지?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 신비 체험을 해야 돼. 그 신비 체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그 누가 죽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로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사실은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고통 속에서 그 사실 지난번 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비 체험을 했는데 거기는 시공간이 달라지고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전혀 내가 상상하지 않는 대로 존재하는 그 속에서 나의 존재도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그리고 느낌이 4차원 뭐 몇 차원 나 이런 거 모르지만 그냥 이 뭐 위아래 압력 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적어도 화장실을 3-4시간에는 한 번은 가는데 그 시간은 훨씬 많이 넘어간 시간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깬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다 하면서 이제 깨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르나를 보면서 아 얘가 내가 갔다 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다양한 시각, 또 다른 시각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남미를 선택한 건 뭐 감독에 있지만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 아시안이 또 아시안을 보거나 남미 사람이나 풍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개입된 건 아닌가. 서구 여성과 동양 남성이 남미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작동되는 또 다른 건 뭐는 없었을까? 뭐 이런 의심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다양한 거 정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감독의 의도 중에 하나. 틸다 스윈튼이라는 백인 여성을 콜롬비아에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런 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만약에 그게 바뀌었으면 소리가 들린다고 이 소리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소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겠으며 뭐 추방 안 당했으면 다행이었겠다라는 네.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했어요.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래? 라고 되게 그냥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것 같다. 생각이 그 에란이 가상의 인물인 것 같지만 그 제시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잖아요. 그 소리가 뭐냐? 자기가 표현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갖고 또 뭘 만들어줘서 또 되게 뭐 이런 인터랙티브한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자꾸 서양 사람들한테 없는 서양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없는 친절함일 수 있고 뭐 이런 낯섦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약간 자기 자신도 미쳐가고 있다고 자기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여자가 약간 기억에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 맞아. 그 덴티스트
작년에 죽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 잘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지금 그런 약간 우리가 정신줄을 조금 놔야지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행 자체가 이런 게 불가능했을 것 같아서 그게 약간 한순간 잠깐 정신줄 놓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다는 생각. 정신부장에서 경계성 장애를. 네.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네. 참 좋은 영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요. 아유, 저도요.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보기만 하고 끝났으면 또 그냥 좀 어려운 영화 해석하기 힘든 영화 이랬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자리가 지나가서 있으니까 봤으면 응. 퉁치고 재미없어. 별점 두 개? 정신과 선생님이 보라고 하니까 보라고 맞아. 하고 근데 뭘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맞네, 듣고 보니까 맞네. 조금 그걸 아주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뭐 다음 달에 다다음에 아까 이게 뭐 우울 관련 그런 것도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멜랑콜리아. 네. 그것도 워낙 괜찮아요. 영화 멜랑콜리아. 제가 그걸 계속 찾고 있었어요. 지금. 아, 그 영화 뭐가 있는데 지금 맞네요. 그것도 아름다죠. 못 봤어. 그 영화를 계속 찾고 있었네요. 응. 맞습니다. 그거. 그 영화. 그 여성 배우는 그렇게 이제 동양 감독하고 잘하네. 그 설국열차에도 그쵸 틸다 스윈튼 나왔잖아요. 강렬했었는데. 그 사람은 저기 봉준호 영화에 저기도 나와요. 옥자에도 나와요. 네네. 옥자에도 네, 나와요. 네, 옥자에도 나오고.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그 배우 사람이 자체가- 나온 영화는 그냥 무조건 보면 다 성공해요. 누가 나와요? 틸다 스윈튼 나온 영화 틸다 보면 스윈튼. 네, 영화를 아무 영화나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거의 찍어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 그 있거든요. 영화 좋습니다. 거기도 나왔죠. 예, 거기도 그 나오는데 그 영화도 되게 좋아요. 룸 예, 넥스트 도어. 예, 룸 넥스트 도어. 그건 약간 안락사에 관한 존엄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좋아요. 우리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비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근데 거예요.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넥스트도 틸다 스윈튼이라는 배우 자체가 네, 캐릭터가 네,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일단 귀족이잖아요. 몰라다 배경 그건 하나도 몰랐어요. 아, 영국 귀족이에요? 네, 귀족이에요. 귀족인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연극을 연극을 하고 그리고 출연을 하거나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또 그런 영화들에 출연하지만 사회운동에도 또 참여해서 트럼프가 반동성애를 추진하잖아요. 그걸 티셔츠를 입고 항의도 하고 그런 운동에 참여도 하고 사회운동에 참여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상담 해보셨어요? 한 번 했죠, 한 번. 좀 오래전에.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였는데 이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집에 올라갈 때 집이 12층인데 엘리베이터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게 환청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정신분석을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하고 뭐 막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대학원도 아니고 뭐 그런 활동하고 있을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야 돼. 이 소리 때문에. 더 큰 소리가 필요한가? 아니죠. 그럼?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 더 큰 소리. 덮는 거지. 선풍기를 겨울에도 틀어놓는 거.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증상이 왜 시작됐고 이런 건 모르는 모르는 거죠. 예,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몰라요. 대학생 때도 그제 교대 다닐 때 이제 선배가 그런 분이 있어갖고 항상 남성분인데 젊은 여성 목소리를 계속 듣고 이러니까 그때 제가 기독교 입문해서 약간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했다는 약간 그 상황이라 무조건 귀신
그런 죽게 해야 된다. 죽게 주변에 그냥도 물어봐 다 그런 그냥 많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30대가 돼서 이런 대학생 성사를 할 때 꼭 조현병까지는 아니라 너무 많은 거 그 어떤 증상이라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듣고 할 때 그분도 정신과 의사지만 케이스가 많지가 않고 자기도 한 번인가 갔다 그랬나 할 때 본인 그분의 해석은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어떤 인격적으로 형성돼서 발현되는 걸로 보통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자아 한쪽을 형성되면서 그게 돼서 일본의 이제 그런 환자들을 검사를 했을 때 그거 인격체와 자기 그 어렸을 때부터 여정을 보면은 이 캐릭터가 언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과학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떠한 경험들이 하여튼 그 사람도 다시 관계와 이런 것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그분도 이제 종교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다고. 아마존강 어느 그 부족민을 찾아가도 근친상간이 금지돼 있다라는 인류 공통의 성억압을 발견해낸 거죠. 인류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어딜 가도 인류는 근친상간이 없구나. 다 그 친족 간의 위계 질서가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류의 문명의 최초 그 발동. 예. 그 금기를 깨는 거. 예, 그 성이 억압돼 있기 때문에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건 거기서 이제 프로이트가 성을 얘기하고 있고, 예, 거기서 성충동이 나왔고 그 성충동에서 이제 락강은 그 충동을 네 가지로 성충동을 네 가지로 결국에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는 뭐가 다른가? 성이 다르다. 근친상간하지 않는다. 근친상간한다. 뭐 이렇게 딱 그 명제만 가지고 인류 문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억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성은 모두가 다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예.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인간만이 승화시킬 수 있고 그게 드라이브로 작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억압해야 되는데 많이 억압하는 증상. 맞아요. 억압해.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심각한 채로 올 때는 나는 이런 상관 못해요 하고 돌려보내고 나는 인지 교육 테라피만 한다 막 이래서 나를 보여서 나는 너무 이렇게 아까 흡습력 그냥 막 그냥 같이 둘어요. 역전이가 막 되는. 역전이가 엄청 되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영화의 몰입도 엄청 잘해요. 버리지. 그러시겠네요. 이렇게 셋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입 안 된. 왜 저렇게 하지? 저도 몰입은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설을 듣는 게 재밌지. 나는 실제로 해설이 인셉션 영화 볼 적에 내 얘기다 이렇게 느꼈었어. 인셉션은 재밌죠. 와, 그거는 진짜. 재미도 있지. 그거는 그렇죠. 무의식의 세계 참 신기해. 시마이. 네. 이미 심하이하고 우리 참 그래. 그런. 네. 이건